그 기존의 강연자분들께서 이제 그 디지털 휴먼의 사례라든가 뭐 이제 또 뭐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좋은 밝은 면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다 좀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저희 이제 새롭게 이제 자리하신 토론자분들께는 이런 그 디지털 휴먼의 트렌드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봐야 하는 뭐 좀 우려할 만한 뭐 이런 좀 어두운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디지털 휴먼의 그 디지털 휴먼 트렌드에 좀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최부원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호원대학교는 실용음악, K-팝, 그다음에 공연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좀 활발하게 그 많은 아티스트와 이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저 그거 발표하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아까 뭐 디지털 그 AI 아이돌을 했다면 저희 대학은 국내 대학에서 최초로 작년에 걸그룹 아째르를 데뷔시켰습니다. 순수하게 대학에서 기획과 그다음에 그 작곡, 작사, 안무 그다음에 모든 것을 수행해서 1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요번에 2기를 지금 다시 또 학교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기획사 시스템에서 벌써 우리 아이돌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부터 벌써 이렇게 쭉 키워와서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20살에도 아이돌을 꿈꿀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산학협력단의 보직을 맡고 있는데 전국 대학 중에서 예술대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보직을 맡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소부장을 플러스해서 그 문화예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융합원을 맡으면서 새로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것을 문화 산업과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오늘 김태성 센터장님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 초래하는 그 윤리적 이슈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다음에 대략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저도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또 아이돌 아까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윤리적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이 딥페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연예인들이라든가 K-팝 아이돌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 제도나 정비와 그다음에 윤리적 기준을 제정도 중요하지만 뭐 저 개인적 생각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에다가 이제 그 영상 출처를 표시하는 워터마크나 해시태그들을 좀 더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김태석 센터장님 현장에 계시니까 또 어떤 좀 보관을 갖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딥페이크 영상이 사실 언론 왜곡이나 비방 모욕 등을 악용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교육적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런 디지털 윤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계속 이어서 김기용 교수님한테는 되게 지금 저런 그 디지털 생태계를 이렇게 잘 조성하고 있는 면에서 굉장히 부러움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학교 내에서 홀로그램 스튜디오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저희 실용음악에 관련 K-팝에 관련된 그런 공간, 디지털 공간들을 지금 계속 계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문화적 그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뭐 또 대학 간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제작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또 기술적 성과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현실 세계에서의 아이돌과 같은 미의 기준이 적용되는 미의 해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약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AI로 인간을 담는 무엇인가를 창조하는데 윤리적 인식이 좀 결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혹시 동서대학에서는 또 윤리적 교육을 어떤 식으로 또 준비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뭐 말씀을 다 듣고 진행을 할까요, 우리? 그러시면은 그러시면 뭐 저기 뭐 김태현 센터장님으로 먼저 말씀을 좀 뭐 주시고.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그 디지털 휴먼 중에 이제 그 딥페이크로
인한 그 영상의 출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 그리고 방지책들 뭐 이런 것들 좀 물어보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1조부터 10조까지 그 쭉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조항에 사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을 지금 단계에서는 영상으로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오해시키기에 충분할 만큼의 어떤 기술이 이제 되었을 경우에는 진짜 그냥 대화만으로는 이게 디지털 휴먼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그 모든 영상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게 워터마크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그 자막이 되었던 어떤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그 명분에 대한 고지 내지는 표시가 그 영상 안에 다 당연히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추후에 이제 그 자율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디지털 휴먼하고 그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디지털 휴먼이 발전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이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디지털 휴먼인지 아닌지를 밝혀라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 가상인간은 그 디지털 휴먼은 디지털 휴먼이다라고 이야기를 어떤 기술적으로까지 그 부분을 좀 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딥페이크로 인한 앞으로의 문제점은 상당히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게 뭐 법제화가 됐든 어떤 제약이 되었든 간에 그 영상에 대한 그 표지 자체는 꼭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동수대학교에서 윤리 교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체 지금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려주는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아예 모델 자체를 그냥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공개된 지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그 짧은 한 달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고 그걸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또 갑자기 지금 언급이 딥페이크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딥페이크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만들어주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림을 그려준다고 했지만 사진처럼 사실적인 이미지까지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 딱 치면은 일론 머스크 얼굴이 그냥 쭉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인공지능으로 제너레이트 될 수 있는 모든 그 컨텐츠들, 이미지들 이런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생각은 아까 워터마크 얘기하셨지만 아예 개발자들이 그 인공지능 모델 만들 때 개발자들이 이 어떤 코드를 이제 좀 심어서 제너레이트 됐을 때 그런 이제 워터마크 비슷한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1차적으로 개발된 컨텐츠를 가지고 2차적으로 생산할 때는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 컨텐츠들은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개발자 모델을 만드신 분들 안에서 그 레벨 안에서 이미 좀 뭔가 행해지지 않으면은 방지책이 행해지지 않으면 뒤에 뒷단의 2차에서는 아무리 워터마크를 해도 막아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박진호 교수님께서도 뭐 그 하시는 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그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박진호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과거 옛날 문화遺産을 재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옛날 도시나 건축 쪽으로 하다 보니 왜 빈 껍데기만 계속 만들고 있지? 그런 반성 때문에 2017년부터 디지털 휴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디지털 휴먼은 제 나름대로 뭐 가상인간형, 역사인물형, 휴먼 제형형으로 나눴는데 워낙 범위가 크니까 저는 역사인물형으로 좀 좁혀서 선생님들 최근에 영화 보셨던 뭐 한산의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왕어천 축전의 저자인 해초라든가 이런 분들을
AI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하는 데 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그 최 교수님께서 좋은 코멘트를 김 교수님하고 김 센터장님 발표에 준해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질문과 답변을 얻으셨는데요. 저도 두 분 발표 요즘은 한 3번 정도 재밌게 숙독을 했습니다. 먼저 동서대 김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교수님 발표를 보니까 야 AI 휴먼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일반 사람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잘 PPT로 설명하시는 거 보고 제가 5분 안에 순삭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창조 영역이 미켈란젤로나 신윤복 같은 그런 사람들이 AI 오기 훨씬 300년, 400년 전에 뭐 달리 같은 경우도 1989년에 사망했으니까 AI를 누려보지 못한 창작자죠. 그렇다면 앞으로 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가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다. 어느 시점에서 빅데이터를 넘어서서 거의 AI 미켈란젤로까지 순간이 와서 그 AI 미켈란젤로가 불멸의 작품을 만들면 그것도 예술 작품으로 봐야 되나? 윤리임에서 약간 좀 앞서간 질문이기도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김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발표 요지를 보니까 인공지능의 진화부터 시작을 해서 AI의 범위를 우리가 이 논의에서는 주로 사이버 스페이스 논의를 하는데 챗법부터 시작을 해서 휴머노이드까지 어떻게 넓게 보면은 AI 휴머의 영역인데 로봇은 또 다른 산업이니까 여기에서 논하기 너무 광범위하고 메타버스 사이버 스페이스를 좁히면은요. 지금 아까 그 발표하실 때 그런 우려들 많이 말씀하셔서 딥페이크도 얘기하고 제가 또 이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런 또 걱정을 했습니다. 요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창이고 지금 김정은하고 계속 뭐 이런 그 북핵 문제 때문에 뭐 주한미군과 북한과 계속 긴장이 조성되면 만약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 푸틴을 딥페이크를 해서 그 러시아군의 핵 발사하라고 만약에 던진다든가 뭐 BBC에 방송을 한다든가 김정은이 그 중앙 TV에 남과 북을 이간질하는 세력이 핵미사일 서울로 발사하라고 뭐 이런 영상을 띄우거든가 그걸 가지고 그 산하 군부에 제출해서 만에 하나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3차 대전에 빠지면 야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센터장님 김 센터장님 맨 마지막에 10계명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그 10계명은 몇 달 전부터 전창근 이사장님하고 저희 협회하고 센터장님하고 많은 논의 끝에 맨 마지막 결론부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면서 이거를 우리 협회나 이 세미나 내에서 통용한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또 해외 학회나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가 이 AI 윤리 10계명을 확립하기 전에 저희 협회에서 먼저 이거를 또 기준을 잡으면 마치 50년 전에 아시작 무프가 로봇의 10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어떤 기준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센터장님 요 10계명을 좀 더 협회 차원을 넘어서 좀 더 파급시키면 이런 윤리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대학원이 12개 생기고 과가 50개가 넘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윤리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좀 보급해서 어떤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면 우리가 지금 오늘 화두였던 AI 윤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바로미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께 각각 이런 질문 던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기 먼저 질문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리자면 그 사실 그 사람한테 가장 핸디한 도구는 손이죠, 손. 그래서 아트 과거에 이때까지 이제 우리 디지털 도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 손으로 했죠. 손이 거의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아트를 창조해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익숙해진 이 도구를 지금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뭐 달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릴리즈가 된 아까도 언급했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걸 써보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나 손으로 이제 거의 이제 이게 훈련이 된 거잖아요. 내 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로서 아주 훈련이 잘 돼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색감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뭐 머릿속에서 명령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잘 그려집니다. 그 말은 아주 익숙하게 됐다는 거죠. 아주 익숙하게 돼서 나온 도구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은 아직은 익숙하지 못해요. 아직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못하지만 손처럼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내가 손으로 그리는 게 더 만약에 자기가 전문가고 잘 그린다면 손으로 그리는 게 더 나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 도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도구고 그 방식을 조금만 익숙하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노력을 했던 손으로 열심히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하게 돼야 될 이 노력들을 아주 단기간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 다르고요. 결국 문제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겠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거고 이게 내가 원하는 예술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달라지는 거지 그 예술적 표현은 여전히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저 디지털 휴먼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을 보면 점점 더 일반 대중들의 실생활 속으로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아까 딥페이크 중에 제가 비디오 피싱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비디오 피싱 사례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뭐 부모한테 뭐 이거를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뭐 돈을 갈취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게 보이스피싱에서 비디오 피싱으로 넘어가는 거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사용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저도 이제 이쪽 방송 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특히 이제 아이돌 관련된 음악 관련된 기획사하고 또 지금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 보니 최근에 나왔던 아까 설명드렸던 이터니티나 뭐 이런 사례들 몇몇 사례들을 보면 일단은 기획사에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상업적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당장 이거가 얼마나 큰 돈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디지털 휴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디지털 휴먼은 갖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 기획사들 쪽에서는 이거를 돈벌이의 용도로만 일단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디지털 휴먼으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각각 사람들의 실생활에 들어와 있고 또 그걸 돈벌이로 그 대중들하고 또 가장 큰 상단의 접점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그런 돈벌이 용도로만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윤리적인 이슈들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디지털 휴먼 윤리 이슈를 별도로 좀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게 전부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정도로 쪼개가지고 이제 그게 각각 조항마다 특징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것들은 앞으로 업데이트될 내용들이 훨씬 많고 이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내년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몇몇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뭐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들여봐야 이게 그런 피해들이 이제 계속 양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릴 것이냐. 물론 미디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 휴먼 윤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이 몇몇 기업들에서 좀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조항을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국제인공지능 윤리협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10개 조항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앞으로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디지털 휴먼은 워낙 우리 뭐 생활 속에서 지금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뭐 이제 보다 이제 심각한 논의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저 협회도 계속해서 이제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디지털 휴먼 트렌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발표할 수 있는 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을 사회에 던지는 뭐 그런 역할을 계속 해 나가게 될 것으로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저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요. 오늘 두 번째 세션 토론은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